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BSD API 소켓에 기반한 어,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파트 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BSD 소켓 API의 기본적인 펑션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BSD 소켓 API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싱 그리고 네이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SD 소켓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처음에 발전이 된 겁니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첫 버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소켓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켓이라는 프로그래밍은 파일 입출력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파일 입출력의 펑션과 지금 이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를 다루는 펑션을 살펴보면은 오픈을 하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드로 읽을지가 있습니다. 네, 소켓은 그 입출력을 하기 위한 파일 오픈을 하기에 있어서 어떠한 모드로 이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드들이 또 인자로 주어지고 그것을 소켓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 이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나리오로 동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소켓을 생성을 해서 이 소켓끼리의 커넥션을 만들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 교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왼쪽이 서버고 오른쪽이 클라이언트입니다. 각각 어플리케이션이 P와 Q가 동작을 하고 있고, 각각의 주소는 203.246.40.2와 203.246.40.12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자신의 포트가 웰노운 포트여야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를 알아서 알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버는 자신의 IP가 뭐 DNS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IP를 직접 알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IP 주소와 포트 번호 어디에서 처리할 건지를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따로 어드레스 알려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소켓이 이미 서버가 바인드 함수를 통해서 이 X가 이 애플리케이션 P에 묶이게 되면 80번 포트로 묶어 놓으면은 외부에서 어플리케이션 Q가 자신의 소켓을 만들어서 커넥션을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서버 입장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서버는 자신의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를 합쳐서 이를 로컬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IP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 번호를 콜론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웹 브라우저는 어, 이 80번 포트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이 콜론하고 80이라는 값을 웹 브라우저에 직접 적으면은 포트 번호를 밝혀서 적어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80번 대신에 8080 포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때 살펴보시면 되고요. 로컬 어드레스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나에게 접속을 하는 외부의 어드레스는 보통 티어 또는 리모트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서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203.40.2가 결국에는 P 어드레스가 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40.12 자신의 주소로 하고 포트 번호가 로컬 어드레스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80번 포트는 보통 웹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근데 내가 80번 포트를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도 80번 포트를 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웹 서버가 있으면 이 웹 서버는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처리하는 포트는 다 80번 포트입니다. 처음에 리슨하기 위한 포트는.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80일 필요가 없습니다. 8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여러 웹 브라우저를 켜서 똑같은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80번 포트로 고정을 해 놓으면은 그 커넥션은 이러한 커넥션은 사실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 이렇게 4개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들과 포트 넘버들 이렇게 4개의 값으로 커넥션을 정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2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를 틀어서 같은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웹 브라우저들은 이제 각각이 소켓을 열고 있기 때문에 80번 포트와 80번 포트를 연결할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연결된 80번 포트와 80번 포트가 하나의 커넥션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커넥션을 연결할 때 있어서 똑같은 주소와 똑같은 IP 주소와 똑같은 포트 넘버를 연결한다는 것은 유니크 해야 하는 특성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소켓 페어가 하나의 커넥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소켓 페어가 하나의 커넥션을 정의해야 되는데 소켓 페어가 하나의 커넥션을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커넥션을 수행할 때 클라이언트는 일시적인 어떤 포트 번호를 생성을 해서 대상 포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서 똑같은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커넥션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소켓이라는 펑션에 들어가는 값을 이제 인자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AF-INET이라는 거는 그 IPv4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AF-INET의 약자는 어드레스 패밀리, 인터넷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코드에는 AF-INET 대신에 TF-INET이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TF-INET이라는 것은 프로토콜 패밀리인데 그냥 프로토콜 패밀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옛날 코드를 리유즈해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의 도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자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소켓이 어떤 도메인에서 활용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AF-INET은 IP 버전 6, 버전 4를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AF-INET6라는 값은 IP 버전 6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AF 유닉스라는 값은 이제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호스트 안에서, 같은 컴퓨터 안에서 프로세스들끼리 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AF 유닉스라는 값입니다.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때는 그냥 이 두 개의 값을 결정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소켓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소켓의 타입 중에는 데이터그램이라는 타입이 있고 스트림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로 로우 소켓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그램은 이제 사실상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소켓이고 소켓 스트림은 TCP를 사용하는 소켓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볼 텐데 소켓 타입이 TCP냐
UDP냐에 따라서 딜리버리가 신뢰성이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 TCP는 당연히 신뢰성이 있는 전송을 하죠. 대신에 UDP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바운더리가 보존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세그먼트를 보낼 때 TCP 입장에서는 어떤 파일 전체를 보낼 때 이 파일을 세그먼트로 잘라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물론 아래에서 IP 프래그멘테이션도 되지만 TCP 측면에서 자르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파일과 처음과 끝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잘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UD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 생성할 때 있어서 큰 데이터 사이즈를 전송하지 않고 작은 데이터 사이즈만 전송하기 때문에 이거 보낸 그대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UDP에서는. 물론 이것도 이제 MTU에 따라서 IP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UDP 계층에서 볼 때는 이거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 바운더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이냐 아니냐, 연결 지향적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TCP는 당연히 연결을 맺고 전송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그램은 연결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주소만 알면 거기로 사전에 어떤 3웨이 핸드쉐이킹 없이 전송을 하기 때문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릴게 IP 버전 4는 우리가 32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켓에서는 그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합쳐서 어드레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의 포맷은 이 32비트의 IP 버전 4 어드레스와 16비트의 포트 넘버를 합쳐서 어드레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제 버전 6에서는 이 32비트가 128비트로 확장된 그런 주소가 있고 포트 넘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스트림 소켓인데요. 스트림 소켓은 reliable하고 바이디렉셔널하고 바이트 스트림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소켓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이러한 표현은 저번 그 네트워크 시간에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reliable하다는 것은 신뢰성 있다. 즉 리시빙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가 도착할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리시빙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페일러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디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반방향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커넥션이 열려 있으면 이것이 양방향으로 전송이 된다. 그리고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거는 파이프처럼 어떤 메시지의 구분자 없이 그리고 메시지를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 바이트 형태로 바이트 단위로 이제 전송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트림 소켓은 커넥션 오리엔티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거는 TCP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넥션은 이러한 소켓 두 가지를 합쳐서 소켓 페어로서 하나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X라는 소켓과 Y라는 소켓 각각을 하나의 페어로서 이제 커넥션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연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딱히 지정해주지 않고 내가 소켓 X에 어떤 값을 적는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소켓 Y의 주소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겁니다. 소켓 Y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Q가 P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자신의 소켓 Y한테 메시지를 쓰면 이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 스트림 소켓하고 이제 IPC 소켓, 즉 인터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 소켓인데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소켓.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호스트 컴퓨터 하나 안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파일 입출력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어,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과정 중에 커널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IPC 소켓입니다. 이 소켓을 사용하면 커널에서 이제 수신 버퍼와 전송 버퍼를 각각 생성을 해주고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커넥션에 대해서 두 개의 버퍼를 제공해주고 소켓 A에 대해서는 이게 전송 버퍼지만 소켓 B에 대해서는 이게 수신 버퍼가 되겠죠. 그래서 버퍼 두 개를 제공해주고 어플리케이션 A가 이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버퍼 안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적으면 그 메시지를 카피를 해와서 어플리케이션 B에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A, B가 서로 통신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고요. 네트워크 측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호스트끼리 통신을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거죠. 똑같이 응용 프로그램 A와 B가 존재를 할 때 각각의 소켓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켓 안에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은 이 소켓은 사실은 시스템 콜을 다루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 소켓 fd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쓴다는 것은 커널이 다루고 있는 소켓에 버퍼에 메시지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열어서 메시지를 쓰게 되면은 커널 내에 있는 어떤 전송 버퍼에다가 메시지를 쓰게 되고 그 전송 버퍼를 커널이 네트워크 측면으로 내려주고 또 데이터 링크로 내려가고 인터페이스 내려가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B라는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송 버퍼는 수신 버퍼에 전송이 되고 수신 버퍼는 또 응용 프로그램에 자신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를 해줘서 응용 프로그램 B한테 주게 됩니다.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TCP는 우리가 네트워크 리뷰를 할 때 배웠듯이 어, TCP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TCP 상태 천이도를 살펴보았고요. 그럴 때 이제 씬을 보내고 씬 센트, 씬 리시브드, 이스타블리시드, 클로즈 뭐 이런 TCP 스테이트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는 곳이 이제 커널입니다. 커널에 TCP의 상태 정보를 각각 소켓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소켓 정보가 이스타블리시드가 되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교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거는 이제 데이터그램 소켓인데 데이터그램 소켓은 사실상 UDP를 다루는 소켓입니다. UDP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데 IP 데이터그램과 이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IP 데이터그램은 그 계층에서 다루는 메시지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그램 소켓은 UDP에서 다루는 메시지를 데이터그램으로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UDP를 보낼 때는 그 UDP 데이터 크기에 맞도록 이제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메시지 바운더리가 보존이 되고요. 대신에 데이터 트랜스미션이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미션이 non reli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시지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UDP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소켓은 커넥션 리스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TCP와 다르게 커넥션을 맺지 않고 어, 이 커넥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있어서 receive from 그리고 send to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함수들에서는 티어의 주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왜냐하면 커널이 이 데이터그램 소켓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피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주소를 매번 함수를 쓸 때마다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똑같이 소켓 X와 소켓 Y가 연결이 되어 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그러면 소켓 X를 통해서 메시지를 쓸 거면은 이 피어 어드레스 이 40.12에 대한 17322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재를 해서 샌드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받는 입장에서도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receive from에 주소를 적습니다. 어디 이 주소가 저장될 공간을 적어서 이제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소 받은 것 값을 가지고 다시 응답을 할 때 send to로 이 주소 받은 데에 다시 어떤 주소에 어떤 포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함으로써 이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인터넷 도메인에서 두 가지 소켓을 다루는데 데이터그램 소켓하고 스트림 소켓을 다루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UDP와 TC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UDP 소켓과 TCP 소켓으로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전 시간에 TCP, UDP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이제 각각 소켓 펑션의 역할들과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소켓 프로그램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할 겁니다. TCP에서 반복을 하자면은 TCP 서버에서는 소켓을 만들고 그 소켓을 프로세서와 묶고 포트 번호와 IP 어드레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listen이라는 펑션은 내가 소켓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외부에서 연결 시도가 들어온 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들어오면 억세트를 통해서 새로운 소켓을 만들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억세트를 받으려면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만들고 커넥션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TCP/3 핸드쉐이킹이 발생을 하고요. 연결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은 write와 read 함수를 통해서 서로 파일 입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끝나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여기서는 액티브 클로즈를 수행을 했고요. 액티브 클로즈를 수행을 하면은 이 TCP 서버가 그것을 알고 이제 클로즈를 승낙을 하는 겁니다. UDP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게 바인드까지는 똑같은데 그 리슨 억셉으로 이제 연결 시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시브 프롬에서 어떤 메시지로부터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서버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소와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UDP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만들고 이 서버에 대한 주소를 이미 웰노운 포트, 웰노운 어드레스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send to에서 이 주소를 넣어서 데이터를 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쏘면은 receive from에서 알아서 이제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send to에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끝났으면은 클로즈를 하면 되고요. UDP 서버는 보통은 하나의 TCP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처럼 이제 처리가 끝나면 종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서버 자체가 계속해서 돌고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로즈를 따로 이제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보통은 클로즈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소켓이라는 데이터가 잠시 없어졌네요. 네. 잠시 이제 이 페이지가 없어져서 다시 복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펑션이 받는 인자와 그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켓이라는 함수는 시스템 콜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에서 커널에서 이런 소켓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헤더 펑션을 살펴보면은 시스템 폴더 안에 소켓 헤더라는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고요.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windows.h와 winsock.h를 이제 읽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열게 되면은 함수를 파라미터를 int 도메인 값과 type 그리고 프로토콜이라는 값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프로토콜이라는 값은 0으로 사실상 사용이 되고 있고요. 도메인이랑 타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도메인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소켓 타입을 데이터그램이냐 스트림이냐를 결정을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프로토콜이라는 인자에 이 소켓이 지정하는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어떤 값이 될 것이냐를 이 오른쪽 아래 표처럼 값을 이제 적어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타입이라는 값에서 우리가 TCP와 UDP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TCP를 사용하면은 이 프로토콜 TCP, 데이터그램을 사용하면은 UDP 이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해서 적어줘도 되지만 사실 0이라는 값을 접어 넣으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알맞은 프로토콜을 설정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bind라는 펑션인데요. bind라는 펑션은 그 프로세스와 이 소켓의 로컬 어드레스와 소켓과 프로세스를 묶게 되는 그런 펑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ind라는 펑션의 인자를 보면은 앞서 소켓 펑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소켓 fd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했죠.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켓에 우리가 주게 될 어떤 어드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는 소켓 애드레스라는 구조체 형태로 주게 되는데요. 그 구조체가 이 다음 페이지 나올 거지만 옛날에 사용되던 그런 소켓 어드레스와 현재 사용되는 그런 V4, V6 IP에 대한 어드레스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데이타임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을 살펴볼 때 이게 SA라는 형태로 캐스팅을 하는 그런 코드를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형태가 구조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바인드 함수가 읽을 수 있는 소켓 어드레스 형태로 캐스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드레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혼동하지 않게 랭스도 주게 됩니다. 지금 소켓 랭스 t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int 값입니다. 사실상 int라고 하시면 되고, 이것이 성공을 하면 0을 리턴하고요. 에러가 발생하면 -1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소켓 ft는 소켓 펑션으로부터 생성된 그런 인수였고요. 소켓에서 리턴된 값이었고, 애드레스는 그 소켓에서는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합쳐서 어드레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드레스가 이제 이 값에 주어지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어떠한 접속 시도라도 모두 처리를 하려면 in address any를 쓰면 되고요. 이 어드레스 구조체의 sin 어드레스에다가 그거는 또 이제 예제 코드에서 살펴보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정책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 카드에만 들어오는 그런 접속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특정 랜 카드의 인터페이스 IP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포트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웰노운 포트 넘버를 주로 이제 합쳐서 어드레스에 주게 되고, 어드레스 랭스는 인티저 타입의 몇 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느냐, 어드레스라는 값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직접적으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데이타임이라는 프로토콜을 다루는 그런 예제였고요. 지금 서버 측면이다. 바인드는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서버의 주소 구조체를 살펴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소켓 애드레스를 사용했는데 언더바하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버 애드레스라는 구조체를 생성을 해서 이 구조체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AFINET, 이거는 인터넷 v4의 형식으로 주소를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수신하는 그런 연결 요청은 어떠한 IP 어드레스라더라도 나는 받겠다라는 의미로 in address any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주소로 웰로운 포트가 또 필요합니다. 이 값을 이제 이 구조체에 집어넣고 이거를 바인드를 해야 되는데, 바인드를 함에 있어서 캐스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 어드레스라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소켓 애드레스형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서버 어드레스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바이트 형태로 인티저로 나타내는 값을 함께 집어넣고요. 그리고 리슨을 위한 그런 소켓의 리턴 값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을 예제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켓 어드레스에 이제 아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켓 어드레스는 init 16t라고 해서 이것이 어드레스 패밀리에서 어떤 값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AF-INET 사용하면 IP 버전 4라고 사용했죠. 그래서 그 값하고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14바이트 정도를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버전 4의 주소를 쓰면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켓 애드레스 in, 인터넷에서 의미하는 이런 소켓 어드레스 in을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패밀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포트와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고, 또 이 주소가 이 개발 당시에는 이런 형태를 사용했지만 미래에는 또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이제 빈 공간을 좀 더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살펴보면은 이 값들은 각각 16비트의 인트 값인데, unsigned int 16비트라는 의미입니다. 16비트의 인트 값인데 여기서는 어드레스를 구조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가 어떤 형태냐를 봤더니 unsigned int 32비트짜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IP 버전 4는 32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형태는 빅 엔디안 형태를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바이트에서 해석을 될 때는 우리가 빅 엔디안이라는 통일된 어떤 엔디안 형태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리틀 엔디안을 쓰든 빅 엔디안을 쓰든 OS든 전부 빅 엔디안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빅 엔디안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IP 버전 4 말고도 버전 6, 이제 유닉스 등을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제너릭한 어떤 버전이
좀 개발이 잘못된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버전 4는 32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16비트의 포트를 쓰고 언유즈를 이제 확장을 위해서 남겨둔 공간이었는데 버전 6를 생성하다 보니까 이 언유즈로 들어오는 택도 없다. 나는 128비트를 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버전 6를 위한 구조체를 또 새로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유닉스 내에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일에 대한 경로를 적을 건데 이 경로가 128비트로는 또 부족할 수 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데이터 링크, 스토리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isten이라는 펑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listen이라는 펑션은 앞서 생성한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를 인자로 받고 그다음에 백로그라는 어떤 인트 값을 받아옵니다. 이 백로그라는 값은 내가 서버인데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속이 여러 개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클라이언트의 접속 시도 개수가 몇 개까지 내가 허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값이 이 백로그입니다. 그래서 백로그를 설정을 하면 커넥션을 펜딩, 그러니까 미뤄두는 게 몇 개까지 한 개를 결정할 것이냐라는 값을 이제 백로그라는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listen이라는 펑션으로 시스템 콜을 불러서 내가 한 하나만 혹은 두 개만 클라이언트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값이 아래와 같이 이제 TCP 커넥션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두 개의 큐가 생성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큐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합을 이제 백로그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큐를 살펴보면은 이제 SYN received state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함수를 켜면은 그 커넥트라는 함수가 SYN이라는 플래그를 세팅한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SYN을 받았기 때문에 서버는 SYN received 형태가 되고요. 이 SYN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면 SYN echo와 echo를 또 이제 SYN echo를 송신하고 클라이언트에서 echo를 다시 수신하게 되면은 established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established 상태로 돌아간 그러한 연결 요청에 대해서 accept 함수로 리턴을 해서 서버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서버가 존재하는데 서버에 커넥션 요청이 두 개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로그가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백로그 2라고 가정을 하고 커넥션이 3개로 하겠습니다. 커넥션 요청이 3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첫 번째에 들어온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이 커넥션 요청은 큐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핸드쉐이킹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대신에 세 번째 들어온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YN을 받았지만 SYN received의 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SYN echo로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를 하든지 혹은 리셋 플래그를 생성한 패킷을 만들어서 연결을 직접적으로 끊어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백로그를 넘는 커넥션 요청에 대해서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버가 스레드가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스레드가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커넥션의 숫자는 1개입니다. 그리고 백로그는 2인데 스레드의 숫자가 하나면
커넥션은 두 개가 연결이 됐는데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에코 서버라고 한다면 이 에코 서버가 하는 일은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하는 서버입니다. 그러면 둘 다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2가 둘 다 하이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코 서버한테. 에코 서버가 만약에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한다면 하이라는 응답을 그대로 하이로 받아쳐야 됩니다. 근데 스레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커넥션 2 같은 경우에는 하이를 보내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스레드가 이미 연결을 처리하고 있는 그 커넥션 1 같은 경우는 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그 클라이언트 1이 접속을 종료를 하게 되면 스레드는 이 클라이언트 2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2에 대한 처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레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음,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그 소켓이 리슨 상태, 즉 이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지만 큐가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걸더라도 이것이 빈 공간이 날 때까지 TCP에 대한 응답을 3-way 핸드쉐이킹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에 대한 얘기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백로그라는 값이 운영 체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운영 체제에 따라서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제 맥 OS나 리눅스나 HP UX, 그다음 솔라리스, FreeBSD와 같은 다양한 운영체들이 서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체들에 대해서 백로그를 0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1, 3, 1, 1, 1 이렇게 다른 값이 만들어지고요. 혹은 14라는 값을 주면 맥OS는 20이지만 리눅스는 17, HP UX는 21, FreeBS는 15, 솔라리스에서는 22.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받는 커넥션의 값과 백로그라는 값이 1대1로 일치하지 않고 이거는 운영 체제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있는 건데 사실 100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버가 어떤 운영 체제로 동작을 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운영 체제에서 백로그의 값이 몇일 때 이제 100명의 커넥션을 받느냐라는 거는 이제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다음은 accept라는 펑션입니다. 이 accept라는 펑션은 이제 자주 나왔는데 커넥션 시도가 들어왔을 때 그 커넥션을 실질적으로 맺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거는 local 파일 디스크립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리슨을 하기 위한 소켓과 accept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소켓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살펴보면은 소켓 fd 이거는 리슨을 위한 소켓이고요. 그 리슨에서 들어온 연결 요청의 어드레스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라는 포인터에 저장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저장을 하기 위한 포인터고 그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지정을 해서 accept의 인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ccept 시스템 콜이 incoming 커넥션에 대해서 연결을 맺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int 값으로 리턴을 하고 있죠. 유닉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연결 요청이 없는데 리슨을 하고 accept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accept는 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지 않고 새로운 연결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다가 새로운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연결 요청에 대한 소켓을 생성을 하고 그 피어 소켓 어드레스를 외부에서 연결 요청이 들어온 어드레스를 이 어드레스라는 공간에 적어주게 되고 이 어드레스 랭스는 그 실질적으로는 int 값인데 이 인티저 값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위한 버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인 프로토콜에 보면은 서버에서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널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따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이 소켓에 대해서 이 리턴한 소켓에 대해서 어떤 응답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들어온 그런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나 포트 번호를 알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커널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값을 이 소켓을 이용하면 그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 값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 값으로 적어줘도 동작은 그대로 하면서 응답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래 그림은 커널 입장에서 어드레스 랭스를 주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의 동작을 한 다음에 어드레스를 저장을 해주면 만들어주면 그 랭스만큼 리저트를 저장을 해줘서 이제 어드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연결 요청이 들어온 형태가 어떤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IP 어드레스는 무엇인지 포트 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connect라는 함수인데 이 connect라는 함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내는 거였죠. 앞에까지는 서버 입장에서의 펑션을 다룬 거고 이번에는 connect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다루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서는 만들어둔 소켓을 인자로 받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접속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목적지에 대한 peer 어드레스이고요. peer 어드레스의 데이터 길이가 되겠습니다. 뒤에 세 번째 인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콜인데 액티브 소켓에 대해서 소켓이 어디로 접속을 해라 라는 의미를 담은 거고요. 이 커넥트를 시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씬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씬 패킷을 보내서 서버가 이 씬 패킷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하면 커넥트를 리턴을 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 혹은 실패했다 라는 것을 되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파인터를 살펴보면은 바인드하고 똑같죠. 어떤 소켓과 어떤 어드레스 그리고 어드레스의 데이터 길이를 집어넣는 형태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씬 패킷과 에크 패킷을 받았는데 내가 커넥트를 성공을 했다라고 해놓고 이 에크 패킷이 날아가다가 페일로가 일어나서 서버는 이 에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제 연결이 맺으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연결을 처음 맺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연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뜬금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서버로부터 받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에크k 플러스 1이라는 이 acknowledgement 넘버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크 플래그가 켜져 있고 에크 넘버가 적혀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이럴 때 에크 k 플러스 1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서버는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에크라는 메시지가 비록 전송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데이터 패킷에 에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씬과 에크는 받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에크를 받은 것과 똑같이 커넥션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서버가 두 개의 랜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개는 아까 12.10.32.254와 192.168.42.1 두 개의 IP를 갖고 있는 랜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in address any로 받을 거고요. 어떤 주소든 상관없이 나는 받을 거지만 바인드 할 때 포트 번호를 21번 포트로 받겠다라고 사용을 하면 어, 지금 이 형태는 앞에 IP 주소가 어떻게 되든 포트 번호가 21번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리스닝 소켓을 이렇게 열었고 리스닝 소켓을 우리가 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IP 주소 하나하고 서버 포트 하나만 알고 있으면 커넥션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연결되는 이 포트 번호, IP 주소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21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웰로운 포트니까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전송 시도를 할 겁니다. 이때 커넥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어 어드레스 적지만 자신의 어드레스는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넘버를 에피메럴하게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에피메럴 포트가 여기선 1500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500번으로 결정이 되었고 커넥트가 완료되면 이 자신의 IP 주소, 그다음에 포트 번호, 상대방의 IP 주소, 포트 번호를 합친 것들이 하나의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이 커넥션 시도를 받은 서버는 리스닝 소켓에서 내가 이제 씬에 대한 씬 에크로 응답을 할 준비가 되었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 리스닝 소켓 말고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커넥티드 소켓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드는 과정이 이제 포크로 만들면은 이제 이 포크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복제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 학생분들이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인데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메모리를 갖고 프로세스 자체를 복제를 시켜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에서 내용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accept를 수행을 하고 accept를 수행을 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커넥션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커넥티드 소켓에서 이제 또 데이터 교환이 수립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소켓을 이용한 버퍼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IP 버전 4에서는 사실 최대 크기로 65535 바이트만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IP 버전 4의 헤더에 보면은 헤더에 그 IP 버전 4의 패킷의 크기를 결정하는 랭스 필드가 있는데 이 랭스 필드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535만큼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패킷들이 전송될 때 보면 이 크기만큼 크기가 전송되진 않죠. 그 이유는 MTU라는 값이 있어서 패스 MTU라는 값이 있어서 경로에서 허용되는 트랜스미션 유닛의 최대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로 잘라서 IP 프래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작은 크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즉 TCP를 다루는 계층에서는 IP에서 MTU를 다루기 전에 이런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라는 값으로 먼저 TCP 값을 TCP 세그먼트를 자르게 됩니다. 이 MSS는 그러면 어떻게 값을 얻어오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3웨이 핸드쉐이킹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씬하고 씬에크 그리고 에크만 교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씬이라는 패킷 안에 MSS라는 값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한테 커넥션 요청을 보낼 때도 이 MSS 값이 들어 있고요. 서버가 씬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서버 사이드에 MSS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값인 보통은 MTU보다 40보다 작은 값보다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이 MSS에서는 헤더 사이즈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MTU는 사실 TCP 헤더하고 IP 버전 4의 헤더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값입니다. 이때 TCP 헤더는 20바이트고 IP 버전 4도 마찬가지로 20바이트입니다. 두 개의 값을 합치면 40바이트인데 MTU보다 40바이트만큼 작은 값보다 더 작게 MSS를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간 경로에 MTU가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즉 패스 MTU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IP 프래그멘테이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서버 사이드에서 전송 계층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수용할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이 MSS 값입니다. 그러면은 TCP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알아서 MSS 사이즈로 이제 잘라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TCP 소켓 펑션 중에서 실질적으로 receive, send 하는 함수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그 저번 시간에 데이타임 프로토콜의 예시를 통해서 소켓, TCP 소켓을 연결한 다음에 read하고 write라는 두 펑션을 통해서 그 소켓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펑션들을 쓰고 싶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receive랑 send라는 함수도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read하고 write라는 함수와 그래서 이 return 값하고 처음 나오는 세 개의 임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켓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쓰거나 받고 싶은지 지금은 이제 받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는 그 내가 저장할 그 공간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버퍼를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버퍼라는 이름의 포인터로 그 저장 공간을 가리켜주고 저장 공간에서 얼마만큼을 쓰면 된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드하고 똑같은 임자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추가로 플래그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receiv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리드를 쓰면 돼요. 리드를 쓰고 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리드를 했으면 내가 몇 바이트를 읽었는지 그러니까 보낸 송신자가 몇 바이트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내가 그 중에서 몇 바이트를 성공적으로 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값을 리턴으로 해주게 됩니다. 몇 바이트를 받았다. 혹은 이제 받지 않았으면은 마이너스 1을 전송을 해서 리턴을 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이 플래그라는 값은 어떤 I/O 소켓의 피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기능들을 피처라고 컴퓨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피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강의에서는 이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웨이트에 관련된 것하고 아웃 오브 밴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받는 것, 그다음에 웨이트 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찾아가셔서 사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강의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샌드를 하는 것도 펑션 입장에서는 그냥 소켓 어디 소켓에다 쏠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송신하려는 메시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서부터 몇 바이트를 읽으면 된다. 그러면은 몇 바이트가 센트가 됐는지 리턴을 해줄 거고요. 에러가 발생하면 음수로 이제 리턴을 해줄 겁니다. 이 이제 앞에 새 인자하고 리턴 값은 write라는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그가 또 있고요. TCP에서 이제 데이터 교환이 끝난 후에는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입출력에서 파일을 다 읽고 쓰고 난 후에는 클로즈를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소켓도 클로즈를 해줍니다. 클로즈가 성공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0으로 리턴을 해주고요. 또 음수로 리턴을 해주면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즈 함수를 수행을 하면 이후에는 그 소켓에 대해서 지금 소켓을 인자로 가지고 있는데 이 소켓을 닫는다는 건데 우리가 리드하고 라이트를 쓸 때 이 소켓을 첫 번째 인자로 가져와서 그 소켓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데이터를 카피를 했죠. 근데 소켓이 이미 클로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리드 라이트에다가 이 소켓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클로즈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라이트를 막 했습니다. 라이트를 하고 클로즈를 했는데 버퍼 랭스 이렇게 해서 뭐 메시지를 쓰고 받았는데 전송이 되기 전에 클로즈가 바로 읽힐 수도 있죠.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로즈는 이미 이제 라이트를 했으면 라이트 한 것이 끝나면 이제 클로즈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큐에 들어온 거는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클로즈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클로즈를 수행을 하면 엔드 파일을 만나서 클로즈를 수행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클로즈를 보내게 되죠. 이때 보내지는 플래그가 fin이라는 플래그입니다. fin을 보내게 되면은 서버는 이 클로즈 메시지를 받고 에크를 보내고 자기는 클로즈 웨이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액티브 클로즈를 한 클라이언트는 fin 웨이트를 받고요. fin 웨이트 상태에서 에크를 받으면 fin 웨이트 2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버는 에크가 다 보내지고 나서 이제 자신이 클로즈 펑션을 또 이제 수행을 하고 레스트 에크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에크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죠. 에크 메시지가 오면은 자신도 클로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에 핀을 받고 이제 타임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서 또 MSL만큼 대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네트워크 리뷰 시간에 TCP의 상태 천이도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사실 클라이언트가 액티브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서버가 액티브 클로즈를 해도 되는데 이런 클로즈 과정에서 fin, ec라는 4개의 데이터가 교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솔직하게는 기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살펴보면은 그 먼저 액티브 클로즈를 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지만, 핀을 보내면서 핀 웨이트 1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핀에 대한 에크를 들으면 웨이트 2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자신이 이제 또 핀을 듣게 되면, 아, 이거죠. 핀을 보내고 에크를 듣고 그 다음에 핀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죠. 핀을 보내고 에크를 듣고 서버가 핀을 보내는 걸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핀 웨이트 2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핀을 듣게 되면은 에크를 보내면서 타임 웨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제 이 에크라는 메시지가 가다가 페일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페일러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 패시브 클로즈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핀을 보내고 에크를 받아야 클로즈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상태가 변이가 안 되면 패시브 클로즈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핀을 재전송을 수행을 합니다. 재전송을 수행을 하고요. 재전송을 수행을 하면 다시 에크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서로 클로즈드, 그다음에 타임 웨이트에서 다시 2MSL만큼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존재를 하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하는 것을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각각 소켓, 바인드, 리슨 해서 이제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만들고 커넥트를 수행을 해서 연결을 맺자라고 하면서 씬을 보내는데, 이 씬에 사실은 MSS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MSS 값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버도 씬 에크를 보내면서 MSS 값을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씬 에크가 전송이 됐기 때문에 둘 다 이스타블리시드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보낼 것이 있는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고 그다음에 에크를 받고 라는 그런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액티브 클로즈를 먼저 수행하는 자가 핀을 보내게 되고, 에크, 핀 에크라는 형태로 데이터 교환이 발생을 하고, 둘 다 이제 얘는 타임 웨이트가 끝나고 클로즈드 형태로 돌아가고요. 서버는 마지막에 보낸 핀의 에크를 받으면 클로즈드가 됩니다. 네, 이 클로즈라는 펑션이 사실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로즈를 수행을 하면 그 이후로 소켓이 보내고 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 사용을 금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소켓에 대해서 데이터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으려면 리드 펑션을 써야 되는데 이미 그 소켓에 대한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켓이 날아갔기 때문에 리드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라는 펑션을 쓰면, 셧다운은 그 양방향 통신 중에 하나만 셧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 사실 이 TCP 커넥션이란 건 양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양방향 중에 하나만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클로즈는 그 양방향 둘 다를 한 번에 닫아버리기 때문에 한 방향의 연결만 끊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떤 리퀘스트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거기서 리스판스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야겠죠. 근데 이 리스판스를 받으려면 클로즈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낼 건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라이트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이제 그 소켓에 대해서 라이트 하는 것만 닫는다라고 하면은 리드하는 상태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버가 보낼 메시지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이제 셧다운 펑션이고요. 보통은 어, 리드를 닫진 않고요. 라이트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형태를 다시 살펴보면은 셧다운을 하는데 어떤 소켓 대상 그리고 어떻게 닫을 것인지 뭐 리드만 닫을 것인지 라이트만 닫을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드만 닫는 경우는 내가 라이트는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하게는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리드를 닫고 이거 라이트를 계속 하는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트를 다 하고 나서 클로즈를 하면은 클로즈 자체가 라이트를 이미 끝내고 클로즈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대신에 셧다운 라이트를 하는 경우는 내가 보낼 건 이미 다 보냈지만 받을 건 남아있다 라는 의미에서 라이팅 하프만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어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소켓 하프 클로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셧다운은 그렇지만 한 방향만 닫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소켓은 아직 닫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난 후에는 추가적으로 클로즈를 콜을 해줘야 소켓이 완벽하게 종료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UDP에서의 펑션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listen, bind, send, read, write 막 이렇게 하면서 그 TCP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U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UDP는 사실은 receive from, send to 두 가지 펑션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함수가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많다 라는 것보다 이제 UDP는 거의 비슷하고 약간만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receive from의 형태를 보면은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receive한 것을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나 될 것인지는 read하고 동일하죠. read하고 동일하고 플래그가 있는데 이 플래그는 receive 아까 TCP에서 플래그를 다루는 receive 펑션하고 동일합니다. 플래그는 저희가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receive from을 할 때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 메시지에 대한 주소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포인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걸 버퍼 사이즈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몇 바이트를 내가 받았는지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는 음수를 리턴을 해주고요. 이 주소는 이제 UDP에서는 커넥션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마다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시브의 주소 기록이 났는데 이 기록 자체는 그 TCP에 accept를 할 때 어디서 커넥션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커넥션 요청을 이런 주소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읽기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굳이 데이터를 주지 않고 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응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는 receive from 대신에 receive 펑션을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UDP 메시지는 그 데이터 사이즈를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데이터 사이즈를 만약에 1000바이트를 줬다. 근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576바이트만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576바이트만 받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1000바이트보다
1500바이트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1000바이트만 받고 500바이트는 그냥 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트렁케이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랭스보다 더 많은 길이의 바이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조용히 잘라서 버리고 이제 랭스만큼만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end2라는 펑션도 소켓이 있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쓸 건지 그 메시지를 몇 바이트나 쓸 건지 그다음에 플래그 어디에 쓸 건지를 또 소켓 어드레스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리턴 값하고 인자 자체는 라이트하고 동일하고요. 또 플래그는 send라는 함수의 플래그와 동일합니다. 또 전송을 요청하는 것하고 커넥션을 요청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커넥트하고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리눅스 상황에서는 0바이트의 데이터그램을 생성해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페일로드에 아무것도 없이 헤더만 만들어서 전송이 가능한데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는 리눅스를 쓸 수도 있고 유닉스를 또 서버 시스템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윈도우즈를 쓰진 않죠. 서버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즈 서버나 리눅스, 유닉스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유닉스에서는 0바이트로 응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옵션인데 그 옵션을 get하거나 옵션에 대한 값을 읽어오거나 옵션을 설정하거나를 하는 펑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에 대한 그 소켓이 제일 처음 나오고요.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 프로토콜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소켓 프로토콜은 솔 소켓이라는 것을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값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opt name이라는 건데 옵션 네임입니다. 옵션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고 옵션의 이름 다음에 옵션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옵션에 어떤 값이 들어와서 내가 읽을 것인지 옵션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TCP와 UDP의 소켓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BSD 소켓 API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드레싱하고 네이밍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데이타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IP 어드레스를 써서 이제 서버에 접속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컴퓨터에 만약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다면 127.0.0.1이라는 로컬 호스트 주소를 직접 이제 입력을 함으로써 IP 어드레스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통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진 않죠. 그래서 DNS를 통해서 URL 주소를 적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접속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비트 넘버링이라는 건데요. 이제 비트 넘버링은 저희가 그 네트워크 리뷰를 할 때 초반에 다루었던 엔디안과는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엔디안은 바이트 오더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원래는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비트 넘버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트 넘버링의 중요한 거는 이제 앞자리하고 끝자리인데요. 어, 앞자리를 가장 큰 비트, 큰 자리 비트라고 해서 Most Significant Bit, MS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를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가장 작은 자리 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SB와 LSB 중에
어떤 값을 0번째 비트라고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LSB 제로빗 넘버링하고 MSB 제로빗 넘버링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쉬운 거는 LSB 빅 넘버링인데요. 이거는 이제 0번째 비트를 LSB에 넣는 겁니다. 얘를 0번째부터 읽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이진수 표현한 것처럼, 쉽게 이진수 표현한 것처럼 2의 i승으로 곱해지면은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MSB에 제로를 넣으면 이거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더해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하지만 이 IETF에서는 이 MSB 제로빗 넘버링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사람이 읽는 거는 이건 바이너리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이미 변환된 것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저장과 연산은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이 읽는 것들은 이미 다 변환이 되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엔디안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면은, 이 엔디안에서는 이진수를 표현할 때 바이트를 저장하는 순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저장할 때 보통의 프로세서들, X86이나 ARM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리틀 엔디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은 저희 네트워크 리뷰 초반에 다뤘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틀 엔디안은 그 LS 바이트에다가 LSB에다가 먼저 값을 적어 넣는 것이고, 빅 엔디안이라는 것은 most significant 바이트에다가 값을 처음부터 집어 넣는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32비트의 인티저가 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A, B, C, D로 이제 4바이트가 되겠죠. 8비트로 나누면 이 값들을 순서대로 메모리의 순서대로 MSB부터 저장을 하게 되면 빅 엔디안이라고 하고, 이걸 리버스 형태로 역으로 DCBA로 저장을 하면 리틀 엔디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프로세서들은 이러한 리틀 엔디안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네트워크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미 빅 엔디안으로 이미 합의를 해 놓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돌아가는 네트워크 입장에서 일부만 리틀 엔디안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그 변화가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디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리틀 엔디안 값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네트워크 주소로,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빅 엔디안 형태로 바꾸어야만 네트워크 주소가 제대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값을 바꾸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각자의 컴퓨터에서는 이게 빅 엔디안인지 리틀 엔디안인지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유니언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스트럭트, 구조체와는 다르게 구조체에서는 각각의 자료형을 쓰면 각각의 자료형이 서로 독립된 그런 데이터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그 인티저, 4바이트짜리 인티저하고 4바이트짜리 캐릭터 배열이 주소를 공유하게 돼서 이제 C라는 값으로 읽어도 이런 4바이트에 대한 값을 읽히고, 인티를 값을 읽어도 이 4바이트를 읽게 됩니다. 즉 이제 어떤 어드레스라는 인티저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은 이제 각각 4바이트니까 바이트 형태로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리틀 엔디언인지 빅 엔디언인지에 따라서는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는지 역순으로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럴 때 이 C라는 형태로 값을 읽게 되면은 그 값이 빅 엔디언일 경우에는 이 80이라는 이제 데시멀로 읽을 땐 128이니까 128 이 순서대로 읽힐 거고요. 리틀 엔디언일 때는 이 순서대로 맨 끝에 OF가 먼저 나와서 95부터 읽힐 겁니다. 이걸로 쉽게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트 오더를 어떤 것을 따르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빅 엔디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바이트 오더를 따르든지 컴퓨터가 따르는 바이트 오더는 호스트 바이트 오더라고 하고 이 호스트 컴퓨터가 어떤 바이트 오더를 따르든지 우리가 네트워크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소를 빅 엔디언으로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호스트 바이트 오더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죠. 앞에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아야 되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오더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네트워크 주소는 이제 사람이 읽을 때는 더티드 데시말로 읽기 때문에 이 더티드 데시말 노테이션으로 읽으면은 쉽게 172.16.254.1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바이너리로 바꿔서 뭐 이것이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해서 역순으로 읽어야 된다. 막 이러면 또 복잡하겠죠? 그렇게 이제 이 복잡한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소켓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펑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H2L이나 H2NS, N2HL, N2HS와 같이 아까 이 H하고 N이라는 거는 호스트 오더와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를 의미를 합니다. 호스트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꿔서 이제 리턴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이 L과 S는 각각 롱과 숏를 의미하는데요. 롱과 숏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사이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롱은 32비트짜리 unsigned int고 숏은 16비트짜리 int, unsigned int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HD에서 N으로 바꾸는 거는 호스트에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꾸는 건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N에서 H로 바꾸는 네트워크라는 어떤 바이너리 빅 엔디안 값에서 호스트 오더로 값을 바꿔주는 값이 펑션이 N2HL이 되겠고 이것도 쇼트 버전으로 한 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L하고 S를 왜 바꾸냐면 L은 좀 길이가 긴 IP 버전 4 어드레스에 어울리고요. 숏은 짧은 포트 넘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스템의 어드레싱은 이 IP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IP는 서로 독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IP라는 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보통은 DNS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이 DNS는 네트워크를 개발할 때 미리 예견을 하고 예정을 하고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네트워크가 개발이 다 된 다음에 DNS를 따로 개발했다. 그래서 애프터소트라고 하는데 이미 IP를 기반으로 다 개발한 다음에 DNS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덧붙인 거기 때문에 좀 더 번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DNS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DNS 어택과 DNS 기본에 대해서 배웠죠. 간단하게 어떤 호스트 네임으로부터 IP를 얻을 수 있는 것은 NS 룩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우나 맥에나 다 동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NS 룩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호스트 네임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호스트 네임에 대한 IP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DNS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다. DNS 리졸버가 이걸 해석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웹브라우저를 접속할 때 이 DNS가 동작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URL에 접속을 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그 IP 주소를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띄워주진 않죠. 와이어샤크로 직접적으로 보면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나 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어떤 이런 주소에 대해서 이것들이 하나의 IP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IP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닷컴이라는 어떤 서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서버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접속을 한다. 뭐 인기 있는 것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하나의 IP 어드레스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컴퓨터 하나에만 몰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닷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서버들이 각자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어, 이거를 로드 밸런싱, 그래서 분산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뭐 구글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접속을 하든지 미국에서 접속을 하든지 같은 URL에 접속을 하지만 IP 어드레스를 한국에 가까운 서버에 응답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서버로 응답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레이턴시를 줄이는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하나의 어드레스에 대해서 멀티플 네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예시로는 이제 www.google.co.kr 이라는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로 들어가거나 뭐 google.co.kr로 들어가거나 똑같은 IP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각각 이제 별명으로 설정을 해서 DNS에 설정을 해 놓는 건데 보통 canonical name이라는 것이 진짜 이름이고요. cname이라는 것이 진짜 이름이고요. actual name of host 진짜 이름인데 이것에 대하여 어떤 별명들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별명을 alias라고 하는데 이 별명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구글닷컴이라는 이제 C네임이 실제로 구글닷컴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C네임이 있고 이 C네임에 접속하기 위한 다른 얼리어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여러 다른 주소로 접속을 해도 똑같은 IP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임 서버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파일에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연구 기관에서 마스터 카피를 가지고 있고 이 마스터 카피를 레귤러리하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버가 폭증하게 되고 서버의 개수가 폭증하게 되고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 과정에 이르자 이제 하이라키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실은 DNS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엔 DNS로 발전을 해서 이 DNS 서버들이 네이밍 서버들을 스트럭처를 다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켓에서는 이러한 DNS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이제 펑션들로 나눠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펑션들은 inet a to n 그다음에 n to a get host by name, get host by address로 이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아까는 H to N 뭐 이렇게 나눴는데 A라는 거는 ASCII 문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A to I라는 펑션을 보셨을 겁니다. 이 A to I라는 펑션은 어떤 ASCII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A to I를 쓰지 않고 그냥 ASCII 코드를 숫자로 읽게 되면 A라는 캐릭터는 97이라는 숫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SCII 코드의 몇 번째 문자다라는 정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이라는 문자가 있으면 이것도 문자로 치기 때문에 어떤 몇 번째 있는 문자다라고 이야기해 줄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A to I라는 값을 쓰게 되면은 8이라는 ASCII 코드가 있으면은 이걸 실제로 int 8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펑션입니다. 이런 것처럼 A to N이라는 거는 주소를 127.0.0.1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에 해당하는 IPv4 어드레스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펑션입니다. 도티드 데시멀 노테이션을 스트링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 IP 어드레스로 변경해주는 펑션이고, 이걸 역으로 해주는 게 이제 역으로 이 펑션이 화살표 이게 아닌데 n과 a의 위치를 바꾸어서 네트워크 주소가 어떤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 있게 ASCII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N2A가 되겠고요. get by hostname은 그 호스트 이름을 통해서 IP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from hostname에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 IP 어드레스를 알아오는 것이 get host by name이고요. 이걸 역으로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호스트 네임을 알아오는 게 get host by addres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펑션들은 이 A to N, N to A, get host by name, get host by address는 옵솔리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무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펑션들이 보완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존의 펑션들은 버전 4의 IP 어드레스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IP 버전 6를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들도 있기 때문에 버전 4만 다루면 이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서 버전 6도 함께 커버를 하기 위해서 A to N 대신에 P to N, 그다음에 N to P를 사용을 하고요. get host by name 대신에 get name info, get address info라는 펑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페이지 펑션의 매뉴얼들을 올려놓는 그런 페이지인데, 메인 페이지에서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분명히 옵솔릿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살펴볼 함수는 p2n이라는 함수인데, 이 p2n의 함수를 살펴보면 인자로 도메인과 어떤 캐릭터형 문자열을 받고 그다음에 저장할 공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 p는 프레젠테이션의 약자이고요. 어떤 표현, 그러니까 IPv4 같은 거는 도티드 데시멀 표현이고, v6 같은 경우는 헥스 스트링 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꿔주는, 바이너리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함수가 inet p2n이 되겠습니다. 이때 도메인에서 버전 4를 사용할 것인지 버전 6를 사용할 것인지 정하고요. 그리고 컨스트 스트링 캐릭터형 문자열을 집어 넣어주게 되고, 이때 변환된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될지 이제 보이드형 포인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보이드형 포인터인 이유는 버전 4하고 버전 6가 각자 이제 구조체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체든지 이 펑션에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이드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인 TCP 클라이언트 이전 시간에 수행했던 그 예시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socket address in이라는 서버 어드레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 서버 어드레스에 버전 4를 사용하고 포트 넘버를 다시 네트워크 형태로 바꾼 바이너리 형태로 바꾼 포트 넘버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은 목적 인자를 하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아니면 카운트가 2개가 아니면 에러를 발생하죠. 그러니까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할 경우 이 데이터인 TCP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127.0.0.1이라는 명령어를 옵션을 추가로 줬습니다. 이 추가로 준 옵션이 IP 어드레스인데 노티드 데시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argv1으로 받고 IPv4이며 어디에 저장할 건지 여기에 저장을 하죠. 이 값에 어드레스를 다루는 곳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 주소 정보를 주면 p2n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저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켓 펑션들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번 주에 강의에 있는 이러한 그 실습 예시 코드를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주석으로 많이 달아놨으니까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P2N을 역으로 한 N2P라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버전 4인지 버전 6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된 바이너리 IP 어드레스를 값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리고 그 저장하는 곳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해서 인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에 이런 포인터의 형태에 따라서 데스티네이션 스트링의 형태가 길이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사이즈는 그 netinet in.header 파일에 이렇게 매크로로 맥스 사이즈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 4 같은 경우는 16바이트, 버전 6 같은 경우는 46바이트로 그 스트링 사이즈를 주면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getNameInfo인데요. 이 getNameInfo 같은 경우는 소켓 어드레스 주소 정보로부터 도메인 네임을 알아오는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 어드레스를 이제 소켓 어드레스형 포인터로 주게 되고요. 그 포인터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받아오기 위해서 호스트 네임하고 호스트 네임이 이 호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맥스 사이즈라는 값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netdb.header 파일에 호스트 네임의 사이즈 크기 그리고 서비스 네임의 사이즈 크기를 각각 1025바이트, 그다음에 32바이트로 주어져서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그도 있는데 이 플래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어드레스에서 나는 도메인 네임에서 어드레스 스트럭처 혹은 스트럭처들을 가져오는 펑션이 getAddressInfo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 이거는 URL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IP 버전 4에 그냥 도티드 데시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혹은 IPv6의 헥사스트링 노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어드레스 인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드레스 인포는 아래 구조체처럼 되어 있는데 이 값의 플래그가 어떤지 그다음에 어드레스 패밀리는 뭔지 TCP인지 UDP인지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어드레스 랭스는 어떻게 되고 캐노니컬 네임, C네임은 무엇이고
이런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해야 할 곳은 이제 이 값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드레스 인포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주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네임에 대해서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앞에서. 그래서 여러 개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각각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체 하나씩을 주고 그다음에 구조체를 또 연결해서 줘서 여러 IP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제 리절트를 받아오면은 그것이 사실은 넥스트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 마치 링크드 리스트로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직접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서버를 구현을 해 놓고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지 않고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필요는 없고 이런 푸티와 같은 그 어 커넥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SCP나 엑스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하고 포트를 8080 포트, 제가 그 8080 포트는 뭐 테스트용으로 보통 사용하는 포트라고 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로우 타입 혹은 텔넷으로 접속을 해서 이게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인제 TCP/IP를 다루기 위해서 BSD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은 인제 네트워크 보안 강의로 인제 다시 넘어가서 TCP에 대한 공격 그리고 파이어월, 방화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과제가 와이어샤크 과제가 나왔죠. 그 와이어샤크 과제는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과제 이 클래스의 과제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첨부 파일에 어 지시문으로 이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올려 놓았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메일로 그것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은 그 질문은 이제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과 응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